네, 이번 순서는 정치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하시는 두 분, 최진봉, 장성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회 상황부터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언론중재법 처리가 이제 오늘 본회의 상정이 이제 불발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현재 이런 상황을 두 분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저는 이게 4명이 모여서 하는 거, 네. 8명이죠. 그러니까 여야 4명씩 모여서 하는 것도 사실은 선거가 없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됐는데요. 워낙 이제 여야 간의 관점이 너무 차이가 있고요. 네. 이걸 접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소위 얘기하는 이제 손해배액을 좀 높이는 거거든요. 배액배상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자체를 사실은 야당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언론중재법이 그걸 빼버리면 사실 개정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 합의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당이 어떻게 할 거냐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합의를 통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민주당이 국힘에 국회 특위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요? 네, 계속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게 단순히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라라는 사인을 계속 보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청와대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당이 이걸 밀어붙이면은요, 당청 갈등으로 비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레임덕 아니야?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옵니다. 네. 이것에 대한 부담감을 민주당이 감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보여지고 야당도 반대합니다. 또 언론단체에서도 반대합니다. 다수의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있고요. 또 국제사회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밀어붙인다라는 것은 민주당이 앞으로 정기국회도 있고 예산안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이 잘 선택하셨다. 앞으로 좀 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내용적인 정당성도 확보하시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서 보다 큰 사회적인 합의를 이룬 다음에 처리해도 늦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대선 경선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레이스가 반환점을 돌았죠. 2차 선거인단 투표가 오늘 시작이 됐는데요. 반전이 있을까요? 여기서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2차 슈퍼위크에서 본선행 직행 티켓을 거머쥘 것이다. O, 압니다. X 들어주시면 될 텐데요. 제가 하나 둘 셋 하기도 전에 두 분이 O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먼저 장 교수님. 근데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선에 가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누구야? 라는 것을 민주당 지지층은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낙연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그 가능성이 높다라는 객관적인 데이터,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낙연 후보가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하면서 배수의 진을 쳐서 불쌍하다, 좀 동정심이 간다.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정권 재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서울 지역이 또 남아있잖아요. 네. 경기도 지역도 남아있고 여기는 이재명 지사가 조금 더 많은 압도적인 표차로 이길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장 교수가 평소와 다르게 분석을 잘 해주셔서 제가 더 이상 더 붙일 말이 없을 정도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층이 일단 네. 대세론이 어느 정도 잡힌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선 경쟁력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이번 대선은 이제 박빙의 승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나가서 과연 야당 후보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판단이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아마 이제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진보 진영의 어떤 여망 이런 부분이 반영되다 보면 결국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선 투표 없이 끝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네. 2차 슈퍼위크 결과도 호남 지역이 사실은 유일하게 이제 지금까지 어떤 전망을 보면 이낙연 후보가 선전하고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전남 전북을 다 합치면 네. 이재명 후보가 다시 이기는 바람에 가능성이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아마 대세론이 계속 갈 것 같고 결선 투표 없이 끝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5를 드신 의미는 결선 투표 없이 갈 것이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100% 네. 단언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의 추세를 본다고 하면 네, 그럴 그럴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게 높다고 보시는 봅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도 사퇴를 한 후보자 득표를 무효 처리한 민주당 결정에 이낙연 후보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강력하게 반발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효표 처리를 산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1~2%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대세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치가 아니에요. 지금 대략 보면 한 15% 내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1~2% 가지고 뭐 그렇게 큰 판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낙연 후보는 이런 거보다는 나는 정말 안정감 있고 보다 큰 정치인이야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이렇게 사소한 거에 연연하면 이재명 지사한테 토론회 때 또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게 일단은요, 지금 장성철 교수가 얘기했듯이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규정상 이게 그렇게 무효표 처리하기로 돼 있어요. 그게 뭐 마음이 들든 안 들든 그걸 떠나서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특히 경선이 이미 한참 진행되고 있고 거의 이제 중반을 넘어서 막판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규정과 룰을 바꾼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네. 경선 후보 모두가 찬성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후보들이 찬성을 하지 않는데 이걸 바꿔가지고 다시 이걸 없앤다? 그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네. 이낙연 후보가 이런 부분을 너무 강조하시다 보면 이제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너무 이거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뭐랄까요, 좀 부작용이 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뭐 승리를 위해서 또는 본인이 어떤 결선 투표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네거티브적인 요소도 작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별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미 규정이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바꿀 수도 없고, 또 본인이 이걸 계속 주장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크게 본인한테 도움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선 투표 무력화 시도다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맞지 않다라는 두 분의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 또 가보겠습니다. 어제 그 여당의 경선 TV 토론에 이제 두 분 뭐 보셨습니까? 네. 그 이제 많은 이제 그 의견이 이재명, 추미애 대 이낙연, 박용진 후보 간의 이제 구도가 뚜렷해졌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그 저는 일단 그 추미애 후보가 뭐 이재명 후보하고 같은 뭐 편을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3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위를 추격하는 입장에서 2위를 공격하는 거, 일단 첫 번째 이유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사실 이제 소위 그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당대표를 하셨잖아요. 네. 그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은 부분에 서운함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갈등도 일정 부분 작용한다고 저는 봐요. 두 분이 그 당시에 당대표라고 했던 이낙연 후보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후보 간에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진 부분, 또 서로가 약간,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는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고 도움을 안 줘서 본인이 더 코너에 몰렸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서운함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뭐 이재명 후보와 같은 편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네. 첫째는 3위 후보로서 2위를 추격하는 입장에서 2위의 어떤 지지율을 끌어와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이 추윤 갈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당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서운함, 네.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작용을 해서 지금의 이런 마치 보면 양측이 2대2로 나눠진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평소처럼 최준봉 교수님께서 네. 분석을 정확하게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고요. 평소 다르게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양쪽이 다 의문의 일패씩. 그러네요. 네. 네. 이낙연 대표일 때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편을 그렇게 많이 좀 안 도와줬다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금 추미애 후보가 좀 섭섭해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좀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 네. 뭐 교수님 분석 잘해주셨듯이 2등 후보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3등 후보는 그런 차원이다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되면 추미애 후보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대장동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게이트를 하면서 반격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오늘은 제1야당 투톱의 거치까지 꺼내면서 국민의힘 때리기 전면에 나섰는데요.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화면 보고 오시죠. 이준석 국민의힘 현재 대표는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서 공고하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에게는 남북 쪽에 있는 선거 미리 양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만물창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을 또 대한민국 권력을 박근혜 정부를 이명박 정부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제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그동안 폭언 세력과 유착한 정치 집단은 명백하게 국민의 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막말 대잔치에 대해 섬뜩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위리안치 되기 직전이어서 가기 전에 마지막 고별 인사를 드리고 위리안치 갔다가 또 제가 빠삐용처럼 탈출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참 어이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다 되어서 이제 나는 폭군이 되겠다라고 선전포고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선 후보로 나서기에 앞서서 먼저 인성과 개념부터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약간 농담인 듯한 분위기로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위가 굉장히 센데요. 김 원내대표도 만만치 않게 받아쳤는데 두 사람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정말 큰 분노가 느껴져요. 네. 봉고파직, 귀양, 그다음에 뭐겠습니까? 조선시대 보면은 결국에는 사약을 내려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해요. 이것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의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감정 싸움에서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기싸움으로도 보여지는데 저는 이 대장동 사건이나 고발사주 의혹 같은 경우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대선판이 이렇게 가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네. 말이냐면 사법 리스크가 너무 커졌어요. 대선 후보에 대해서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대선 주자들을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이렇게 가족들까지 조사하는 경우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민주당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아요. 물러서면 이거는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보기에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사법 리스크가 커졌죠. 그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나 사법부가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거기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대선이 이제 법리적 판단에 많은 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갔다는 점. 그러나 이거는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시작이 됐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누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를 밝혀낼 수밖에 없고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감정 싸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 대선이 점점점 달아오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게 수사가 끝나서 모든 내용이 결정돼서 나온 게 아니라 의혹만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문제가 있다고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언론은 그걸 받아서 기사화하기 때문에 여론이나 국민들, 유권자 입장에서 그 기사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직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 선거 전략적으로도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위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이제 추악한 가면을 이제 찢어놓겠다. 이렇게 SNS에서 이제 그런 의견을 밝혔고 한편으로는 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논란을 빚고 있는 곽상도 의원에게는 의원직 사퇴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스탠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연장선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곽상도 의원에 관해서 의원직 사퇴 문제를 꺼냈는데 네. 당내 분위기가 이준석 대표와 다르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게 좀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도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지켜보겠다. 책임질 일 있으면 그때 가서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김기현 원내대표도 상의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지 바로 받아서 이준석 대표와 동일한 스탠스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원로급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좀 이거 당장 사퇴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두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러면 또 이준석 대표의 지도력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대표는 이렇게 지금 젊은 층을 의식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본인을 지지했던 20, 30대의 반감, 또 20, 30대의 이반 현상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곽상도 의원 아들 문제는 이거는 처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내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되면 또 이제 최고위원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갈등이 생기면 또 한 번 이준석 대표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올라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대로 되면 다행일 텐데 제가 볼 때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서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최 교수님께서 당내 분란을 상당히 지금 조장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려가 아니고요. 조장인 것 같습니다. 조장이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어쨌든 민주당이 후보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맞는데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부담감은 온몸으로 다 안고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는데 곽상도 의원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자기 아들을 자기가 소개시켜줘서 보냈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화천대유랑 긴밀하게 연관의 끈이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거짓말 논란입니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있었나? 50억이나 받았나?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몰랐다는 식으로 거리를 뒀거든요. 네. 이것은 좀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거짓말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려서 저는 곽상도 의원이 스스로 의원직을 거취를 표명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거취 표명이라는 건 사퇴하죠. 스스로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네, 사퇴해야 말씀인가요?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대장동 의혹 실체를 밝힐 검경 공수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갔는데요. 국민의힘이 연일 외치고 있는 특검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합수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세 군데에서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공수처에서도 일단은 좀 눈여겨보고 있고 검찰은 증권범죄 수사부에서 이미 압수수색까지 들어갔잖아요, 오늘. 네.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는 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수본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낙연 후보께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각기 떨어져서 하면은 또 난잡하게 되고 또 어떻게 서로 갈등이 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총합적으로 하는 게 좀 효율성 면에서 있는 것 같고 수사하다가 저는 특검을 꼭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과 관계된 수사는요, 검찰이나 경찰이 공정성, 객관적으로 수사를 못해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봐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을 해야 그래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다. 왜냐? 10월 10일에는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검찰이나 경찰이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3의 공정한 특검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 실체를 밝힐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로서는 전체 수사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추후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합동수사본부는 꾸리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합동수사본부에 이제 금융 전문 분야, 금융이든 아니면 국세청도 같이 들어오고 네. 경찰, 검찰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는 건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총합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겹쳐 있어서 나눠서 하지 말고 한 곳에서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특검은 일단 합수부에서 수사하고 그 내용이 어떤지 발표하고 거기에 의문이 있거나 아무튼 거기서 문제가 더 있거나 또는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 또는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논의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을 합수본으로 만들어서 함께 하자 동의하고요.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게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특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장동 의혹이 마치 그 판도라 상자처럼 수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뉴스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친의 자택을 매입했다. 이게 이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 이제 그 홍준표 후보는 로또처럼 이상한 거래다라고 이제 했는데 두 분은 이 사안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의혹이 생길 수는 있죠. 왜냐하면 김만배 씨의 누나가 하필이면 그분이 왜 이 집을 샀을까? 이런 생각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네. 지금 현재는 어떤 내용이 나온 게 아니어서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2019년도에 구입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 또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이게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을 거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더 많은 돈을 주지 않았을까 뇌물성으로 이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실관계는 아직은 모르죠. 아무도 모른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의혹이 제기가 됐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대선 후보고 대선 후보와 연관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 수사도 들어갈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럼 윤 후보에게 무슨 뇌물이 들어갔다, 안 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직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잖아요. 네. 다만 지금 여야가 마찬가지로 김만배 씨와 연관된 어떤 끈이라도 있으면 그거 가져와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대선을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되면 의혹이 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윤 후보 입장에서도 해명을 잘 하고 이 부분에서 명확한 근거가 나올 때 이게 없어지지. 안 그러면 만약 그냥 넘어가게 되면요, 이 의혹이 점점점 커져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주택을 매입했을 그 시기가 윤석열 후보가 당시 이제 검찰총장으로 지명됐을 그 시기라고 하던데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로또 맞을 확률이 841만 분의 1이래요. 그것처럼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좀 찜찜해요. 왜 하필 거기를 어떻게 알고 샀을까라는 건데 또 내용을 보면 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1970년에 지어진 집입니다. 네. 19억에 팔았어요. 그 옆집을 보니까 74년도에 지어진 집은 대략 지금 한 23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비싸게 싸게 사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당시 시세대로 산 것 같은데 제가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다운 계약서에서 뭐 돈을 따로 줬다 이게 아니라 네. 아버님이 연로하셔가지고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어가지고 급하게 팔았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물건이 팔리기 전에 이미 아파트에 입주하셨더라고요. 입금을 네. 돈을 다 지불을 하고. 주택이 팔리기 전에. 네. 네. 그럼 그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해명이. 그럼 이게 뭐가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미 아파트를 사가지고 입주해가지고 나는 지내고 있는데 왜 여기를 급하게 팔아요, 싸게? 이것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양측에서 해명과 취재가 필요한 부분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네, 그리고 어제 TV 토론회에서 특히 홍 후보가 윤 후보를 문서결이라고 꼬집었고요. 또 윤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때 당 후보들이 당시 대표였던 홍 후보 지원 유세를 거부한 걸 비꼬았습니다. 두 사람 점점 더 거칠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홍준표 후보라면요, 당시 2018년도 이거 지원 뭐 당신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당대표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당신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야당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우리를 초토화시켰다. 우리가 그래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당시 진영이 완전히 망가졌었다. 그런 진영, 그런 당에 내가 당대표였다. 내가 그 선거 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당신도 책임 있다.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는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고 네. 또 반문을 했잖아요. 근데 정확히 얘기를 했어야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우리를 초토화시켰다. 우리를 망하게 만들었다.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데 앞으로 두 분 사이의 기싸움은 더 계속 될 거예요. 이제 4강으로 추려지면 양자 대결 토론이 이제 1시간씩 있대요. 그러면 그때 본격적인 실력이 나올 것이고 그때 돼서 야, 이재명 지사를 감당할 수 있는 야권의 후보는 누굴까라는 우열이 그때 가서 가려질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두 사람의 싸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점점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1, 2위를 다투고 있고 누가 1등을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본인이 지금 경선을 이겨서 후보가 돼야 돼요. 대선 후보가 되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해질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4명으로 추려면 더 그럴 거고요. 사실 이제 나머지 두 분은 그렇게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는데 두 분 같은 경우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어느 한 사람이 우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해서 약점을 부각시키고 그걸 공개해서 본인한테 유리하게 지지율을 끌어오는 게 목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이슈든 더 강렬하게 치밀하게 또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야 이제 경선이 점점 이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뉴스앤 이슈 이제 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프레임 전쟁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